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2회차 지난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악수의 기본 원칙과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악수 문제도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일단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연령과 어떤 직급에 대한 뭐랄까요? 예, 예외 조항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순서에 대한 측면을 갖고 얘기할 때는요, 고에서 저로 갑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고에서 저로 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청할 수 있어요. 고에서 저로. 맞아요. 2번,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3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맞아요. 4번,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맞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청할 수 있다. 잘못됐죠. 저 자체가 여성이 먼저 청할 수 있는 게 악수입니다. 아주 악수에 대한 문제 중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눈대중으로만 한번 딱 보셔도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마이스 산업 분류 유형은 무엇일까요? 일단 마이스, 그럼 일단 미팅, 기업 회의, 그다음에 I, 인센티브 투어,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C, 컨벤션, E, 익지비션, 이벤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의 대표 주자다. 현 시점에서 자 보기를 볼까요? 마케팅 활동의 하나로 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홍보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일단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 관람객과 잠재적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의 전시, 홍보, 거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제품의 판매, 홍보, 전시, 거래 등의 활동입니다. 라는 걸로 나눠지게 되면 마이스 네 가지의 형태 중에 딱 떠오르실 만한 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그지비션이라는 걸 고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전시회란 소리죠, 간단하게, 그죠? 미팅 같은 경우는요, 기업 회의, 기업 내부 회의라고 할 거고요. 최소 참가자가 10명 이상, 그래서 반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깜짝 놀랐는데 반일이 4시간 이상이에요. 4시간 이상. 반일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걸 미팅, 기업 회의라고 부릅니다. 인센티브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거 상업용 숙박 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거. 네, 이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트래블, 인센티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컨벤션이라는 관점이고요.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이상, 참가자 중에 외국인의 비중이 40% 이상, 40% 이상, 참가국 수도 5개국 이상, 회의 기간 3일 이상.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컨벤션 국제 회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마이스에 대한 구분 기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나오진 않지만 잊혀질만 하면 출제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실무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고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그죠? 최근에는 조금은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론에서 학자 이름 나옵니다. 라는 문제는 아주 대표 주자의 내용입니다. 4명의 학자의 이름과 정의 내용은 아마 기본서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4명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소비자란 개인적인 용도에 쓰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저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오르셔야 돼요? 네, 폰히펠입니다. 그럼 가토이치로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라고 하는 가토이치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은 뭐 저희가 기본서에서 못 보는 분이니까요. 이마무라 세이와 같은 경우는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케우치 시오미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 자, 이런 식의 키워드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에서 명시된 소비자 분쟁 조정입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소비자 분쟁 조정입니다. 분쟁 조정. 이 분쟁 조정에서 보게 되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업과 뭐 고객 간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라는 관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은 이곳에다가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업도 소비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또는 뭐 합의하기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약속이 된 경우 그다음에 뭐 중재를 할 때 3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도. 자, 이때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가게 되고요. 여기에 의견 제시가 되면 30일 동안 심사해야 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할 때 연장이 60일간 연장이 됩니다. 그래놓고 합의를 권고하죠. 그죠? 이게 한국소비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접수가 되면 30일 동안 심사를 할 거고요.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에 대한 날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연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라는 걸 권고하게 되죠. 그죠? 화해. 그 다음에 난 여기서도 화해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그 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일하게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는 순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은 올 스톱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딱 뭔가를 화해하세요라고 의견을 중재안을 내놨는데 15일 동안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또는 거부합니다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으면 당신은 뭐 한 걸로 보겠다? 수락한 것으로 보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게 소비자 분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한 명으로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맨날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도. 3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여기까지 맞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아니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분쟁조정 결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당신은 수락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겠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됩니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 설명을 왜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렸느냐? 네, 요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기본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3번 정답으로 나온 저 3번만 저희 기본서에 아주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출을 하셨어야 되는, 그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1번, 2번, 4번, 5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저희가 뻔히 아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다음번 문제에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숫자, 그리고 나와 있는 수락 또는 거북, 네, 생략, 뭐 이런 관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단체의 소송의 대상 제70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건 뭘까요? 소비자단체예요.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라고 나오게 되면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소비자단체에 대한 측면으로.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맞죠? 네, 1번이 답입니다. 1번. 그죠? 1번이 맞아요. 자, 2번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3,000명 이상일 것. 맞아요?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네? 비영리 민감이 아니라고요? 민감이 아니고요. 민간 단체요. 민감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비영리 민간 단체에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니요.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네.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4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백인. 아니요. 백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요. 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단체 소송은 50인 이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2년 이상, 아니요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네, 이렇게 숫자들이 바뀐다라는 문제 유형, 이것 때문에 다 읽어드린 거예요. 선생님 잘 보시면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오답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를 바꾼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시험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와이블이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 유형 중 회사명, 직무수행 평가기록, 출근기록, 직무태도 등에 해당하는 것. 자, 이 와이블이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 유형 중에 회사명, 직무수행 평가기록, 출근기록. 자, 회사에 출근했어요. 뭐가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라는 관점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 고용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용정보. 이해가시겠죠? 고용정보. 그 다음 뭐 법적정보, 계층정보, 업종정보, 그 다음 뭐 구성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무슨 뭐 계층정보라든가 구성정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14가지에서 없죠. 그죠? 14가지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 정보 정도만, 뭐 전과 기록, 그다음 뭐 구속 기록, 이혼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4가지 유형 충분히 문제만 보고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제가 처음 보는 문제고요. 출제가 되는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는 말로 하면 회피한다는 거예요. 회피. 이 사람한테 못 하겠어요. 라는 내용이죠. 자, 1번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합니다. 2번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관정, 법률 자문을 한 경우 해당해요. 분명히. 3번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해당됩니다.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땐 다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5번 위원 또는 위원의 현재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였던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는 또 나오더라도 좀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해놓고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살다 살다 요 근래에 가장 긴 문제네요. 정말로. 이럴 땐 5번부터 보라 했는데 이 문제는 또 5번이 답이 아니에요. 참 슬픕니다. 이럴 때. 자,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자, CCTV입니다.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2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할 수 없다? 어? 이게 맞을까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선생님 오타예요. 2번. 있다가 맞아요. 3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여기까지 맞아요. 긴급히 필요한 경우 녹음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선택적이 아니라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로 규정을 정해놓고 녹음 기능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해가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 요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도 보면 내내 오답은 녹음 기능이었어요. 저 녹음 기능을 가지고 이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측면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녹음 기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해가시죠?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습니다. 예,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왜 이렇게 급하게 넘어가느냐? 문제를 다 못 읽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89번, 29번. 도널슨과 스캐너리 제시한 성인학습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1번. 긍정적 강화는 학습을 강화시킵니다. 맞습니다. 2번. 훈련 시간이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3번. 학습은 자극으로 시작해서 감각으로 끝납니다. 맞습니다. 4번. 지지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이거 당연히. 5번. 최선의 학습은 숙고를 통해 얻어집니다. 네.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가면 똥수가 나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쉽게 해서 숙고가 아니고요. 뭐 하셔야 된다? 네. 해봄. doing입니다. doing. 해봄을 통해 얻어진다. 이 관점이 맞는 거죠. 네, 그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학습은 아무리 붙잡고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행에 옮겨야죠. 해봄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2회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에 주의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PT 만들 때 가능하면 검은색 바탕화면에 쓰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는 장소에 암막 처리가 가능한지를 꼭 물어봅니다. 2번.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료 전달에 효율성을 올린다. 장식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아니요. 장식 효과에 절대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PT가 100장이든 200장이든 300장이든 포함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애니메이션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합니다. 맞아요.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서 표, 도형, 차트 등의 도해를 이용합니다. 네, 글만 쓰는 것도 조금 그렇다 그러죠. 한 화면의 내용은 되도록 적게 적습니다. 세 가지 이하로 포인트는 전달하는 메시지는 한 개.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 실무론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만 못 보던 문제가 출제가 되는 형태 빼놓고는 나머지는 아주 수월하게 단답식의 문제처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10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면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나는 좀 워딩으로 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아래로 보이는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검색 사이트에서 박정민 강사라고만 검색하셔도 제 카페 글들이 나올 거고요. 메인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 메인 화면에 저 This is Service Design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모바일에서 검색하시는 분은 아래쪽에 있는 저 세 가지 문제집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카페, 그 로고에.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실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압도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문제풀이 솔루션, 특히나 최근에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작해 놓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저 다양한 형태들도 다 내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제공받을 공유하실 수 있고요. 전부 다 이북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는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문제집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올해 초에 저작권 등록을 다 해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북으로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들이고요. 저 세 권 중에 뭐 지금 현재 뭐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판매되고 있어요. 전부 다 저희 카페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카페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프린트가 가능한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세 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 구매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는 시험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시면 강사가 직접 다 설명드립니다. 어떤 커뮤니티보다 가장 월등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2021년 3회차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